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죠? 젊은 오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82살이거든요. 많이 살았어요. 그죠? 가요사를 40년을 연구를 했다고 그럴 때 아마 조금 놀라셨는데, 제가 이 가요계에 들어온 것이 6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요를 하면서 가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요사를 연구한 것이 40년쯤 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몇 군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이 가요라는 것이 언제쯤부터 시작됐는지 짐작 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짐작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예, 일제강점기에 우리 가요를 유행가라고 불렀습니다. 창가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가요는요, 사실 우리 민족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바뀌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가요는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뚜렷한 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인정을 못하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왕조를 보면은 숙정 임금 후에 영조 임금이 나옵니다. 숙정 때와 영조 때를 관통하면서 살았던 김천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천택이라는 분이 1728년에 노래책 하나를 만듭니다. 그 노래책 이름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청구영원입니다. 이 청구영원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래책입니다. 고려 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노래들을 골라서 580수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전했습니다. 거기 보면 악보도 있어요. 우리나라 악보 참 웃깁니다. 이렇게 떨림을 이렇게 이제 톱니처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프처럼. 이게 악보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하지를 않고 그냥 소리를,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는 계명이 나와요. 궁상각지우라는 그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청구영원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구영원을 만들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행을 하는 곡인데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천박해. 그리고 좀 야해. 노래가. 그래서 이거는 점잖은 사대부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왕실 종가 되시는 어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걸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6곡인데. 그러니까 그 어른이 깬 양반이라. 넣어라. 왜?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는 것이다. 어두운 것 때문에 밝은 것이 더 빛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넣어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 만횡청류라고 해서 그 종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트로트 같은 겁니다. 만횡청류라는 장르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뽑아온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쩌나요 어쩌나요 시어머님 어쩌나요 셋서방 밥을 담다 노주걱자루가 부러졌으니 어쩌나요. 아기야 아기야 걱정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보았노라. 이거 사대부 어른들이 보면 큰일 날 얘기예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느라고 셋서방한테 밥을 꾹꾹 눌러 담다가 노주걱이 부러졌어요. 시어머니한테 고백을 했다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젊었을 때 많이 그랬다. 이런 얘기, 이런 가사가 조선시대에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중가요 중에서 트로트 보면은 가사가 좀 민망한 것들도 많죠. 이것이 요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말세가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가요라는 것은 대중들이 원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천택이 만든 이 천구영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책이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 동요 같은 파랑새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파랑새는 원래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달타령이었다가 이것이 동학난 때 1895년 동학난 때 파랑새로 가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달타령으로 바뀌죠. 이렇게 가사도 바뀌고 멜로디도 바뀌고 가면서 대중들의 심금에 남는 것 이게 이제 대중가요인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유행가 시절로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는 그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은 영조 때 김천택이라는 분이 천구영원이라는 책에 남겼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정대로 갑니다. 최초의 빅히트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곡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1910년대쯤 되면 이제 유성기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레코드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레코드에 담겨 있는 음악들은 주로 국악이나 이런 것들이죠. 어른들이 그런 걸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 신문물을 겪는 사람들은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일본 노래 혹은 미국 노래 번안곡들을 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음악이 발표된 건 번안곡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음직한 학도야 청년학도야는 학도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풍진 세상 이 노래도 번안가요고 그 다음에 이수일과 심순애도 그렇고 다 번안가요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곡은 언제 나오느냐 1925년에 안기영이라는 분이 곡을 만들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도 가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중가요가 아니었죠. 그럼 대중가요는 언제냐 1926년에 윤심덕이 처음으로 사회찬미를 녹음했을 때 대중음악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번안가요입니다.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에 가사를 붙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뒷담화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까지 유학을 갔다가 오고 그래서 뭐 공회당에서도 발표회하고 뭐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면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극작가를. 그 극작가가 김우진이라는 남자인데 유부남이라 목포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둘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헤어졌다가 만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윤심덕이 레코드 회사 요청으로 녹음을 하러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김우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며칠 같이 있습니다. 떠날 때 윤심덕이는 어떻게 떠났느냐. 윤심덕이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종로 3가에 옛날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는데 그 옆에 골목이 옆에 건물이 사진관이었고 그 사진관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 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세탁소에 드레스 이런 거 맡겨놨는데 그거 찾아다 놔 언니. 나 갔다 오면 그 돈 가지고 이태리로 음악 연구하러 갈 거야.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김우진을 만났고 며칠 지나고 나서 레코딩을 합니다. 하는데 예정된 곡은 다 끝났는데 한 곡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 한 곡을 더한 것이 사회찬미입니다. 자기가 가사를 썼어요. 광막한 세상에 헤매는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 하는고 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가사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는 그거를 넣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해탄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건너오다가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 뛰어듭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사라는 단어가 이제 붙습니다. 거기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음반이 딱 도착했는데 예정이 없던 사회찬미가 들어있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전국에서 팔려나가는데 이거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신 못 차릴 얘기가 뭐냐. 판이 없어. 시중에 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찍어내는데도. 그 뭐냐 하면 김우진네 집, 목포 부자, 이 부인이 사람들을 풀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조선 팔도에 다니면서 다 사들이는 겁니다. 나중엔 지쳐서 그만두지만 일단은 그때 그렇게 다 사들여서 보통 사람들이 접한 것이 듣는 것 이외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재 사회찬미 원본은 대한민국에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 이제 그 가요사로 따지면 국보급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윤심덕이 시대는 끝나는데 대한민국의 레코드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번안가요죠. 그러면 진짜 창작 대중가요는 언제 나오느냐? 1929년에 처음 나옵니다. 이정숙이라는 동요를 부르는 여자가 영화 주제곡을 부르는데 낙화유수라는 영화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구영이라고 오빠가 감독인데 그 오빠가 부탁을 해서 부르는데 그 전에 동요는 몇 곡 취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빠 생각, 반달, 오리지널 가수가 이정숙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른 노래가 낙화유수, 최초의 창작가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크게 히트를 못해요. 훗날 이 노래를 제목을 바꿔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카나리아 여사가 불러서 신카나리아 여사의 대표곡이 됩니다. 이 노래는.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창작가요까지가 29년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역사적인 얘기는 192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방송국이 설립됐습니다. 경성방송국이.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제 녹음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여러분들 확성기 이렇게 나팔처럼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 전할 때 이렇게 나팔처럼 대고 부르는 그걸 토수라고 하는데 이 토수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지음기에서 음을 잡아서 진동으로 그것이 저장이 되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국이 생기고 나서 마이크로폰을 이용을 합니다.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량 생산도 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929년, 30년까지의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어디서 하느냐? 악극단에 속한 배우가 악극에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고 또 1막, 2막, 막을 고칠 때 막간에 나와서 지루하지 않게 부르는 가수, 막간 가수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들도 출연을 하죠, 연극에. 그래서 막간 가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연극단에 속하니까 돈은 받습니다. 그러나 노래값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까 1930년 들어서면서 최규엽이라는 남자 가수가 나는 이제 노래값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프로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가수 최규엽. 이 사람은 이제 어디서 장소를 빌려서 콘서트를 개인 콘서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수들이 다 이제 돈을 받고 노래를 하게 되죠. 흥행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연극과 이 연예, 흥행이 이제 같이 성하게 되는 것이 30년대 초입니다. 그때 1932년에 대한민국의 엘리지라는 노래 한 곡이 나오는데 그게 황성예터입니다. 이 황성예터를 부른 이 에리수라는 여자는 당시에 22살. 나이 9살 때부터 악극단에서 아역을 했었고 나이가 들면서 막간 가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황성예터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개성 만월대에서 망한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면서 쓴 가사. 그러니까 외정 때의 그 민족의 서름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그 서름을 노래를 이 노래에 풉니다. 그러니까 히트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해 보면 5만 장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을 조사했을 때 유성기, 축음기, 테이프 감아서 음반 트는 유성기를 한 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3만 틀이 있었답니다. 전국에 기계는 3만 틀인데 음반은 5만 장이 나갔다는 거죠. 가수효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빅히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남자가 빠졌어요. 이 여자한테. 이쁘고 노래 잘하니까 빠졌죠. 연전,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대학 학생입니다. 연전 학생인데 유부남이에요. 그때는 이제 나이 뭐 20만 넘으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근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혜리수도 또 좋아합니다. 집안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 되겠다. 그만두자. 이게 아니다. 안 되겠다. 죽자. 그래서 자살 소동을 일으킵니다. 2번이나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서 조건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은퇴해. 그러면 허락할게. 그 은퇴를 합니다. 1935년 딱 3년 가수 생활하고 은퇴를 해요. 그러고 그 남자 이름 배동필 이 사람은 그 어른들이 이혼을 시키고 이혜리수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아마도 그때 아마 이 어른들이 이혼을 시킬 때 조건은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잘 써먹는 그 칠거지약이 아닐까.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고 있었다고.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혜리수가 결혼을 합니다. 1935년에. 자, 그러면 뭐 그 얘기는 그대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후로 이혜리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남 3녀를 두고 사는데 3남 2녀입니다. 3남 2녀를 두고 사는데 자식들도 몰라요. 장남이 대학 다닐 때 알았어요. 뭐 이것저것 뭐 자료 같은 거 보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와. 배동필이가. 근데 누구 결혼했어? 가수하고 결혼했어? 이혜리수? 뭐야? 본명이 뭐야? 이음전?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입 다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알려져요. 전혀 안 알려져. 그러다가 2007년에 연예기자로 유명한 정홍택 선생이 알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일산에 사시는데. 그리고 2009년에 1910년생이 2009년 9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의 엘레지라고 했었던 황성예태의 주인공은 그렇게 자취 없이 살다가 또 자취 없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 1932년도 히트곡 얘기였고요. 그때 인기 가수들이 누구냐? 강석연, 강홍식, 최규엽, 전옥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강홍식 얘기를 잠깐 하면 강홍식 아주 미남해요.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전옥이라는 분이 또 예뻐요. 연극 배우인데. 옛날 그 외정 때 연극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연극이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의 주인공이에요. 5분 정도 되는 대사를 그냥 읊어댑니다. 그렇게 나갈 때 객석은 눈물바다가 돼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희극의 왕은 이종철, 비극의 왕은 전옥. 그래서 아주 인기가 해방 이후 6.25 이후까지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미인이에요. 강홍식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강효실. 강효실이 결혼해요. 최무령.
그리고 둘이 또 아들을 낳아요. 최민수. 이렇게 3대가 연예계 집안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1934년에 이제 전국 콩쿨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콩쿨 대회를 하는데 전국 콩쿨 대회에서 9개 도시에서 대표를 뽑아서 경성에서 결선을 합니다. 그때 부산 대표로 나온 고복수라는 청년이 결선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경성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결선의 무대에 서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1등, 2등은 이제 그 레코드 회사에서 막 행사하고 뭐고 방송이고 잘 꽂아주는데 3등은 맨날 놀기만 해요. 그게 화가 났어. 그래서 누구 중간 다리를 놔가지고 회사를 옮깁니다.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OK 레코드사로 옮깁니다. 이 OK 레코드의 이철이라는 사장이 아주 걸작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딱 고복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막 그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온 작곡가, 젊은 청년 작곡가 한 사람을 딱 영입해 드리는데 이 사람이 손목인 씨입니다. 이 손목인 씨는 그 회사에 있던 그 친척의 소개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고복수질 곡을. 그게 만드는 게 타향살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만주로 간도로 연변으로 쫓겨갔던 백성들이며 또 고향에서 쫓겨서 타향으로 헤매는 백성들이 그저 어디 앉으면 술 한잔 하면 무조건 타향살이. 그러니까 또 빅히터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딱 되고 그 다음 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난영이 또 탄생을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 이철 사장이 뭔 수를 썼느냐 하면 조선일보하고 공동으로 전국에 애향가사 모집을 해요. 그중에 1등한 것이 목포의 사랑. 그래서 이걸 또 손목인 선생한테 주고 곡을 만들어라. 그게 손목인 선생은 이제 급하니까 고복수 선생한테 주려고 했었던 곡에서 가사를 드러내고 이걸 맞춥니다. 그리고 곡 조금 바꾸고. 이철 사장이 딱 보고 나서는 제목 바꿔. 목포의 사랑 재미없어. 목포의 눈물 바꿔. 목포의 눈물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걸 취입을 했는데 이게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애창되는 타향살이나 목포의 눈물 터지니까 당시 19살밖에 안 되는 이난영은 정말 공주가 되고 대단한 인기 가수가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조선 천지가. 그러면서 이제 손목인 씨며 이런 분들은 이철 사장이며 이런 사람들이 또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왜?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이 가사 뜻이 뭐냐? 300년간 원한 품었다는 게 뭐냐? 지금부터 300년 전이면 임진왜란 때인데 그럼 일본에 그렇게 한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냐? 이걸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초를 겪어요. 근데 손목인 선생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 이건 가수가 잘못 부른 거다. 뭘 잘못 불러?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했더니 300연 원앙풍 이거를 잘못 부른 거다. 그건 뭔 뜻인데? 그러니까 300연이라는 연못이 있다. 거기에 원앙새 2마리가 바람에 실려서 논이는 거다. 그게 300연 원앙풍이다. 그런데 이 가수가 워낙 비음이 많아서 300년 원앙풍. 그래서 원앙풍으로 들리는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무면을 합니다. 그 지금 그 목포의 눈물 가끔 들어보시면 300연 원앙품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도 있고 300년 원한품문으로 되어 있는 가사도 있습니다. 근데 300년 원한품문이 맞는 가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고복수 선생이 손목인 선생을 만납니다. 고복수 선생이 1911년생이고 손목인 선생이 1913년생이에요. 2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작곡가 선생님이니까 꼬박꼬박 선생님이죠. 와서 아, 선생님 문 안 드립니다. 웬일로 오셨어? 편지 한 장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전해주시죠. 누구한테? 이난영 양한테 전해주세요. 뒤지게 혼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들 연애질하는데 편지나 전해주는 사람이냐고 가져가라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고 편지 한 장 건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목인 선생한테 잘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소문날까봐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맞히고. 그런데 워낙 잘 나가는 가수고 이쁘니까 그 레코드 회사에 전속돼 있던 환칠원 미남 김혜송이라는 작곡가가 딱 잡아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1937년에 결혼을 딱 해요. 그런데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임신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난영 씨가 자녀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로부터 9남매를 낳아요. 둘을 잃고 7남매를 키웁니다. 그 7남매 중에서 김시스터스, 김보이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첫 해에 딸을 낳고 나서 몸조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철 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히트곡은 있는데 무대에 나갈 수가 없으니 그때는 레코드 회사마다 전부 다 악극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도 팔고 흥행도 해야 되는데 지금 BTS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못 나가, 이난영이. 아, 안 되겠다. 이거 대탈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양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 화신백화점이 있죠. 그게 평양에도 하나 또 있었습니다. 평양 화신백화점의 악기점의 점원이 노래를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요. 가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해.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버립니다. 계약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벤트를 해야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해서는 이게 크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신문사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평양 노래자랑을 합니다. 콩쿨 대회를. 거길 내보내요. 무조건 1등이지. 짜고 하는 고스톱이니까. 그 1등을 딱 해가지고 그걸 신문에 대문짝같이 내면서 신곡을 해서 딱 내는데 그 신곡을 만든 작곡가는 또 이난영의 남편 김혜송이에요. 그래서 장세정이라는 가수가 나오고 그 장세정의 데뷔곡 연락선은 떠난다가 또 나옵니다. 그 히트를 해요. 초창기의 목소리는 이난영과 장세정이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가면 이난영의 히트곡을 장세정이 대신 불러요. 자기 곡도 부르고. 그러니까 흥행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 장세정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고복수 선생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고복수 선생은 총각으로 있다가 마침 신인이 하나 들어왔어 또. 15살짜리인데 쬐끄맣고 이뻐. 그 눈독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났어요. 한 4년쯤 지났어. 근데 그 가수가 히트를 하나 내요. 알뜰한 당신. 황금심이에요, 이 가수가. 참 이뻐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대선배가 있고 이제 신인이니까 어느 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금심 씨의 본명은 황금동, 그리고 활동할 때 황금자로 했다가 황금심으로 마지막에 바꿉니다. 이 원고 좀 해왔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가네요, 그렇게 자꾸. 자, 그래서 어느 날 선배가 점잖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연예계에 살려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네가 알아야 될 것도 많아. 그러니 내가 밥을 한번 살게. 아, 그러시라고 고맙다고.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청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면은 가든 많죠. 근데 그땐 그런 게 없어요. 외정 때는 가든이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요리집이 있으면 있지 밖에는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놀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찰, 절에 가면 맞춤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방도 빌려주고 다 합니다. 전혀 생소한 분들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세태 자체가. 그래서 이 양반들이 교회로 놀러 가면은 미리 연통을 해서 밥, 음식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한 자리 놀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곳이 절입니다. 절. 그런데 서울의 동대문 밖에 조금만 더 가면 도남동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크죠. 전차를 타고 가면 도남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남동까지 가서 신흥사를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술 한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끝도 없이 길어. 그러니까 황금심은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 막차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복수 선생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1941년 결혼을 합니다. 11살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두 분이 백년해로를 했죠. 근데 어떻든 고복수 선생은 집념이 강해요. 한번 찍으면 어떻게 하든지 요조를 한번 내는 그런 성격인데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복수 황금심 그 스캔들까지 갔는데 중간에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아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남인수가 왜 안 나오느냐? 남인수가 나와야 돼요. 1936년에 친인 작곡가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박시춘이라는 작곡가를 웬 청년이 찾아옵니다. 19살 먹은 청년이 찾아와요. 그때 17이라고 그럽니다. 17살짜리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노래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시켜봅니다. 근데 노래를 잘해. 그래서 노래 한 곡을 줍니다. 그게 눈물의 해협이라는 곡인데 히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갑니다. 다른 회사로 그 박시춘 선생이 가면서 이 가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가사를 바꿔요. 바꿔서 낸 것이 애수의 소야곡. 이게 이제 빅히트를 합니다. 1937년입니다. 그때가. 본명이 최창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강문수,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남인수. 내력은 이렇습니다. 최창수가 본명인데 어머니가 개가를 했어요. 강씨 집으로. 그래서 강문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나와서 스스로 지은 이름이 남민수. 그래서 남인수 이름으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뜨니까 애수의 소야곡 참 노래도 잘하고 청아하고 목소리가 지금 들어도 그래요. 뜨니까 모든 사람들이 라이벌을 대중들이 붙여놓는 것이 이난영, 남인수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공연의 포스터에 딱 붙으면은 극장은 몇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시에 청춘 스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난영 선생은 별 생각 없었을지 모르는데 남인수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정말 이쁘다. 정말 목소리 좋다.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야. 그래서 이제 1938년에 무영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남인수도. 이제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면서 시대가 4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은
남인수, 이난영 두 사람의 연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그 시대에 또 유행했었던 그런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1993년에 신신혜라는 배우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1938년에 김정구 선생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신신혜가 부른 세상은 요지경은 김정구 선생이 부른 세상은 요지경하고 달라요, 가사가. 멜로디도 조금 다르고. 왜 그러냐면 김정구 선생이 마녀 가수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이름이 없지만 당시에는 마녀 가수라는 게 있어서, 마녀라는 게 뭐냐? 개그가 섞인 재밌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마녀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을 부르고 그 다음에 39년에 죄송합니다. 앵화폭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두 노래가 비슷해요. 둘 다 박시춘 선생의 곡인데, 그런데 신신혜가 어느 드라마에서 거기에 캐릭터가 뽕짱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뽕짱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트로트를 흥얼흥얼 하는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면 세상은 요지경하고 앵화폭풍하고 두 곡이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김수희가 신신혜를 만나서 이걸 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원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구전가요 이렇게 해서 음반을 냅니다. 근데 나중에 박시춘 선생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정정 요청을 해서 정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신신혜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늘 흥얼흥얼 부르던 곡을 자기도 은연중에 배웠던 건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곡이 섞여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1938년, 9년에 나온 두 곡이 1993년에 합쳐져서 한 곡으로 해서 신신혜라는 이 탤런트 가수가 나오게 됐었다. 이제 이 말씀을 중간에 한번 넣고 자,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1940년대로 넘어가서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에 걸출한 가수가 하나 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달밤에 현인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현인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이 가수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누가 보고 박시춘 선생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젊은 친구가 있으니 한번 가봐라. 가서 보고 와서 박시춘 선생 회고담이 뭐 어디 코만 크고 서양 사람 대담한 사람 같으네.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 스타일도 독특하고 그래서 곡을 주기로 해요. 근데 남인수를 주려고 했던 곡인데 남인수는 1930년대 후반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요양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요양에 들어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인수가 30년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느냐 하면 눈이 퍽퍽 내리는 날 공연 끝나고 극장 뒷문에서 딱 나오면 인력거가 쫙 서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거나 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가 아무거나 쭉 서 있을 때 아무거나 타면 집에 가죠. 그런데 타면은 방향은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인력거가 그냥 가요. 가면 기생집이에요. 기생들이 돈을 주고 인력거를 대절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든지 모셔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이 그냥 집인 거예요. 늘 기생집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리저리 무리하다 보니까 병도 못 고치고 이게 위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쉴 때가 많아지니까 이 곡을 현인한테 줍니다. 근데 너무 잘 불렀어. 트로트인데 아닌 것처럼 무슨 샹송 부르듯이 그렇게 해서 잘 불러가지고 이게 빅히트가 납니다. 그 1948년에 그러니까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히트곡이 많지가 않아요. 40년, 41년에 보면 그 백란화의 찔레꽃, 그 다음에
백년설의 나그네 설음, 번지 없는 주막 거기까지입니다. 4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남인수의 가거라 38선, 그 다음에 이제 현인의 신라의 달밤, 뭐 이런 정도예요. 왜? 해방 전에 모든 연예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다 징용 끌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징용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일본 위안 공연을 해야 돼요. 위문 공연을. 그 위문 공연을 하러 가면은 이제 기예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이다는 증명을 주면은 통행도 자유롭고 징용도 안 끌려가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죠. 남인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박시춘 선생도 그랬고. 그런데 훗날 친일파로 다들 낙인이 찍혀서 박시춘 선생 같은 경우는 고향 밀양에서 박시춘 가요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서 친일파 공연 못한다 해서 못하고 그냥 밀양 가요제로 바뀌고 말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40년 된 히트곡이 별로 없다가 빅히트곡이 48년에 신라의 달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50년대로 넘어가죠. 50년대로 넘어가서 50년대 이제 히트곡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곡 중에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굳세어라 금선화가 나오고, 봄날은 간다가 나오고, 뭐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남인수 전성기니까 남인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50년에 땅 터졌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터지자마자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김해송이를 잡아갑니다. 이난영의 남편을 잡아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집어넣습니다. 왜? 이난영의 남편 김해송은 천재음악가예요. 이 사람이 외정 때임에도 불구하고 악단에서 스윙 재즈를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기가 편곡 다 해서.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고 나서 한국에 진주했던 미군들이 KPK 악단, 김해송 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악단원 중에서 하나가 밀고를 해서 공산치하에서 잡혀갑니다. 미군에게 협조한 나쁜 놈이다 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연예인들이, 피난을 못 간 연예인들이 붙들려서 서울의 명동 성당에 전부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박시춘 선생이 남양주의 시골 농가로 피신해 있다가 궁금해서 나와봐요. 명동에 가봅니다. 갔는데 마침 명동 성당에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남인수가 어른거립니다. 이렇게 불러냈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나오게 되면 내 집으로 와라 하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인민군이 덮쳐서 박시춘 선생도 끌려갑니다. 왜? 남인수 선생이 이걸 뺏겼어요, 주소를. 그래가지고 같이 붙들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구입할 수복이 된 거예요. 그 틈에 둘이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제 군대에서 군예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군예대를 조직해서 이제 우리 군인들을 위문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때 남인수 별명이 여인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인수. 그런데 군대 가 있을 때 하나가 더 붙어요. 돈인수. 돈에 그렇게 아주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대, 미군 부대니 뭐 이렇게 군대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군복 같은 거 불화가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이 독점을 다 해요. 그래서 시중에 팝니다. 남대문시장 이런데.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환도 후에 서울 시내 교통도 없을 때, 교통 수단이 별로 없을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극장을 겹치기 출연을 합니다. 그 돈에 그렇게 지독한데 6.25 9.28 딱 될 때,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해송이 끌려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다 같이 끌려 나와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그때 이난영이 얼굴에 수칠 검정칠을 하고 골목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아보면 또 붙들려 가니까 다 그 검정치를 오고 봅니다. 거기서 이별이 끝입니다. 미아리곡에 넘어가서 폭격 맞아서 김혜송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남죠. 그러니 그 많은 애들은 또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그 남편이 남긴 KPK 악단을 끌고 갑니다. 근데 혼자서 안 되죠. 남인수가 이제 그때부터 도와줍니다. 그래서 남인수, 이인환영 둘이 전쟁 끝나고 나서 피폐하고 직업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고 불황자들 많을 때 그때 막걸리 한 잔이나 극장 구경 한번 하면은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게 낙일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 공연이 참 잘 될 때예요. 남인수가 도와줘서 두 사람이 간판에 붙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고 그래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옵니다. 몸이 자꾸 아프니까 계속 이어갈 수는 없죠. 이제 그때 남인수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나 뭐 히트들이 많이 나오죠. 그 현인은 현인대로 구세러 금수나 이런 히트곡들이 나옵니다. 자, 1954년에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크게 히트를 안 했어요, 사실은. 훗날에 평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곡으로 추천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 가사를 쓴 분이 손로원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국 이름이 들어간 가사가 참 많아요. 페르시아 왕자, 홍콩 아가씨,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인도의 향불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전부 손로원 선생 가사예요. 노래 가사로 세계 일주를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스러운 나라에 살면서 이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잖아요. 영화 보면 그 장면들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피난 가서 부산에서 뭘 했느냐 하면 그림의 재주가 있어서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 그런데 그 영주동 판자촌에 판잣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머니 초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그림을 하니까 색칠을 곱게 했었어요. 연분홍 치마에다가 뭐 노랑 저고리 이렇게. 근데 그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걸 못 잊어서 봄날은 간다 가사에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 신장로길이 나오고 뭐 허무한 약속 이런 게 나오고 명곡이죠. 그게 1954년도에 발표가 돼서 히트를 하는데 백설이는 어떤 가수냐? 원래 이름이 김희숙인데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이철이라는 그 레코드 회사 사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942년에 OK 음악연구원, 음악무용연구원이라는 걸 냅니다. 2년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 2기생입니다. 백설이가. 그리고 악극을 하는데 샛별 악극단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악극단의 배우, 액션 배우 황해를 만납니다. 황해는 유부남이에요. 근데 이 황해가 백설이한테 또 반했어요. 황해, 백설이 두 분은 이렇게 서 있으면 황해 선생은 백설이 선생의 귀밖에 안 돼요, 키가. 그렇게 작고 다부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단원이나 배우나 누구든지 건접을 못하게 합니다. 액션 배우기 때문에 눈 한 번 보라리면 아무도 못 와요. 그러니까는 데이트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백설이 씨가.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전영록을 낳고 전영록이 전보람이라는 또 가수를 낳고 그 집안도 그렇게 대대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 백설이 선생의 얘기까지 가고 해방까지 갔죠. 원래 대중가요 가요사는 대략 보면 1945년 해방 때까지 이를 주로 다룹니다. 그 이후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전 시간이 좀 있죠. 네.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60년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뒷얘기를 하면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쓰기도 어렵고 얘기로 하기도 어렵지만 일단은 그 가는 데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로 넘어갑니다. 60년대로 넘어가면 60년대에 트로트의 여자 가수로 최고 가수는 최숙자, 황정자 이런 분들입니다. 황정자 씨는 50년대에 오동동 타령 처녀뱃사공, 최숙자 씨는 개나리 처녀, 그 다음에 그 눈물의 연평도 이런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부산에서 있는 작곡가가 서울로 와서 레코드 회사, 지구 레코드사에서 작곡을 하는데 영화 주제곡 한 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주제곡을 써서 최숙자 씨한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작곡가고 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야. 돈을 많이 달래. 그러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 회사의 전속 가수 중에서 남이 곡도 잘 안 주고 정말 아무 히트도 없고 인기도 없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또 얼굴도 별로 안 이뻐. 이미자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임신을 했어. 할 수 없이 거기에 맡깁니다. 그 1964년인데 그래서 녹음실에 녹음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배가 부른 가수 또 한 사람을 만나요. 현미 씨. 이봉조 씨랑 살면서 첫 아들 임신을 했을 때예요. 이봉조 씨 유부남이에요. 그런데 미8군에서 노래하고 무용하던 현미 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이미자 씨 밴드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거기서 정재은이라는 가수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부른 배를 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현미 씨가 부른 노래가 네? 밤안개는 그 다음이고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이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가 동백아가씨. 이 영화가 딱 붙었어요. 명보극장에서 붙었는데 재미가 없어. 일주일 만에 망했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작곡가도 가수도 다 허무하게 됐는데 백영호 선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판을 들고 방송국을 뛰어댕깁니다. 막 뛰어댕기니까 방송국에서 조금씩 틀어줘. 그러더니 이 노래가 뜨는 거예요. 누가 주무셔? 그래서 이게 노래가 뜨니까 영화가 다시 붙어요. 을지로에 그 피카디리 극장, 파라마운트 극장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을지극장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을지극장에 붙어가지고 롱런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백아가씨는 신성일 엄영란이 주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황포도 때 최무룡의 최무룡 노래서부터 여러 곡이 사운드 트랙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웠던 거예요, 작곡가는. 근데 결국은 노래가 뜨니까 영화가 다시 붙고 그리고 빅히트가 나오고 탑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이제 딸을 낳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뛰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혼을 합니다. 이미자 씨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방송 프로듀서하고 다시 재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요. 그리고 현미 씨는 그 후에 밤안개니 뭐니 이런 히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봉조 선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자, 그게 60년대 초반 가요계에서 초반에
큰 이슈였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 하나, 패티 김이 등장을 합니다. 패티 김이라는 가수는 1957년, 8년 그때 데뷔를 합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누구 소개로 미8군에 갔는데 베니 김이라는 악단장이 있는데 코스염을 기르는 아주 멋쟁이에요. 이분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베니 김 씨의 부인이 인기 가수예요. 1956년도에 나왔었던 전쟁가요의 백미라고 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이혜연 씨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8군 가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키가 환칠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패티 김도 환칠하게 커요. 그러니까 베니라는 분이 두 사람을 듀엣을 시킵니다. 미군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로 데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패티 김의 데뷔곡이 되는 파드레, 틸, 이 두 곡을 부르게 됩니다. 틸은 우리 가사로는 사랑의 맹세라고 나중에 불려지는데 이 곡을 불러서 거기서 솔로로 또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돌연 8군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패티 김이 훗날 은퇴하면서 자서전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베니 김 선생을 짝사랑했었다. 그렇게 썼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잘 나가다가 왜 그 팀을 나왔고 왜 일본에 갔을까? 일본에 무슨 공연팀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가서 일본 클럽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는 베니 김 악단에 안 가고 박춘석 악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8군에서 알던 그 쇼 매니저들하고 비즈니스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박춘석 선생이 틸하고 파드레를 녹음을 시킵니다. 거기에 자기 곡 하나, 초우를 넣어서 이게 패티 김의 데뷔 앨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떠나죠. 떠나고 나서 1964년에 다시 왔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왔어요. 왔을 때 누가 왔었느냐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던 기록윤 선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인테리 음악인 트리오가 박춘석, 기록윤, 이봉조 세 사람이에요. 자, 기록윤 선생하고 딱 만났는데 기록윤 선생은 재즈 연주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일본에서 재즈 악단도 하고 그랬으니까. 인테리고.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66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계약상. 그런데 기록인 선생이 마지막으로 곡 한 번 더 취입하고 가자. 그 전에 이제 빛과 그림자라든가 9월의 노래 이런 노래들을 했었거든요. 하고 가자 하고 준 곡이 4월이 가면이란 노래예요. 4월이 가면 떠나야 할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자기 사랑 고백입니다. 이 노래를 취입을 하고 주저앉습니다. 패티가. 그리고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그리고 6년 살고 1972년에 조선호텔에서 신문에 광고까지 하고 두 사람이 이혼식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이혼식의 사회를 프라이버의 곽규석 선생이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평생 이혼식도 처음 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없다. 내가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지금 이혼식 사회까지 봐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기록인 선생은 잊지를 못하고 곡을 또 줍니다. 그게 73년에 나온 이별입니다. 이별을 노래할 때 패티 김이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끝까지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1절 따로 2절 따로 녹음해서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떠나고
훗날 기록인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광장에서 연결식을 할 때 패티김이 조가를 부릅니다. 뭘 불렀을까요? 이별. 아니에요. 서울의 찬가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의 찬가가 마취로 빠른 노래예요. 근데 그걸 슬로로 부르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조가로 부릅니다. 다 울었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외정 때 얘기를 하면서 숙제를 하나 남겨둔 게 있습니다. 이난영, 남인수의 인연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950년대에 들어서서 같이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걸 이난영 선생도 알아요. 그래서 애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아이돌 훈련시키듯이 12살, 13살 이렇게 된 것들을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딸들, 아들 따로따로. 그래서 딸들이 이제 김시스터스가 나중에 나오는데 악기라는 악기는 다 다룹니다. 부는 거, 연주하는 거, 치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시스터스를 만듭니다. 세 자매를 넣어서. 자, 그런데 이거 돈을 벌려면 한국 무대 가지고는 안 돼. 미 8군 무대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용산역에서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차는 맨 끝에 칸에 군용열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 군용열차 중에서 두 량 중에서 하나는 미군 전용, 하나는 한국군 전용입니다. 일반 칸에 타 있다가 미군 전용 칸으로 갑니다. 가서 느닷없이 공연을 합니다. 버스킹을 하는 거죠, 거기서. 느닷없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그냥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비캅이 돼서 8군에 들어갑니다. 나이 16, 17, 뭐 이런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초청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자, 이제 아들 셋은 김보이스도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시스터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남인수하고는 사실상의 동거를 하게 돼요. 그때 남인수 선생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동거를 하다가 59년도에 김시스터스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편지를 써주고 가요. 남인수한테. 우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아저씨라고 시작을 해요. 글씨가. 그래가지고 주고 떠납니다. 59년도부터는 이제 한 집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살죠. 그래가지고 1962년에 남인수 선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50년에 남편이 잃고 52년에 또 연인을 잃고 이난영 선생의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딸들이 부르니까 미국에 가요.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에드 설리번 쇼라는 것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수십 번을 초청을 받아요. 김시스터스가 워낙 잘하니까. 아주 미국에서 유명 인사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탑싱거 이난영 그래서 같이 또 공연도 합니다. TV에서 다 녹화되고 방송하는 그 프로에 나갑니다. 같이 노래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죠. 마음이.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회원동에 아들네 집에 방 하나 차지하고 삽니다. 근데 어쩌다 공연이 있으면 거기나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196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48세입니다. 그때. 남인수 44세 세상을 떠나고. 그 남인수 선생 세상 떠났을 때는 지금 서울의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옆에 연예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결식을 했습니다. 그때 애수의 소야곡이 공식 조가로 쫙 불려졌죠. 그걸 이난영 선생이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난영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종로 조계사에서 연결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후배 가수들이 참 목포의 눈물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두 사람의 그 인연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나죠. 그렇게 하고 60년대 그때 64년 이난영 선생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이미자가 데뷔를 하고 나라는 또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죠. 혹시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웬만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그래도 빠진 게 있거나 궁금하게 다른 가수 얘기라도 웬만하면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수 선생이 네. 이난영 선생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네. 남편 김혜성은 살아있었잖아요. 아니요. 삼각관계가 아니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그렇죠. 1950년에 김혜성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1940년대에는 두 사람이 공연은 같이 하지만 서로 공연에서 만나고 그렇게는 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연인 관계가 될 수가 없었던 게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래요. 37년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임신 중이죠. 그럼 그 말쯤에서 애기 낳겠죠? 그때부터 아홉을 낳으면 몇 년도까지 나왔을까요? 그 40년대 말 정도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배가 불러 있고 그러니까 밖에 활동도 못하고 잠깐 틈이 나면 이제 공연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김씨 스톤스가 떠날 때는 맏딸 김명자가 빠지고 이민자가 들어갑니다. 이민자가 누구냐? 숙자애자 민자 중에서 이민자는 이난영의 오빠 작곡가 이봉룡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명자 딸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사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세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죠. 세계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작가들, 의욕 있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일본에서 60년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초의 일본에서 활동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1920년대부터 우리 가수들은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다른 나라의 활동을 다 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2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BTS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전문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외정 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고 음반을 많이 하고 히트를 냈을 때 자본주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레코드 회사가 한국에 분사를 내고 지사를 내고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가수들이 와서 활동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납니다. 근데 그건 태생적으로 안 돼요. 걔네들은 한국말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죽어도.
근데 한국 사람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난영 혹은 고복수, 남인수 모든 가수들이 한국에서 히트가 딱 나면 일본 가서 음반 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잘 팔리고. 근데 걔네들은 못 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히트를 내느냐. 음반을 내면 당시에는 이제 음반이 이렇게 던지면 깨지는 SP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두 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수가 두 곡 넣는 경우는 참 드물고 보통 두 가수가 앞면, 뒷면에 하나씩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가수들이 몇 명이 내면은 이제 음반이 한 5장이면 10곡이 들어가죠. 10명이 신곡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전속 가수가 한 10여 명 이상 10대 명 이렇게 되니까 이 가수들을 데리고 전속악단하고 같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조선 팔도를 돌고 만주를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일본 돌아서 오면 3개월 내지 4개월. 그렇게 돌다가 오면 여기서 발표한 곡이 히트 나 있습니다. 히트가 안 난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느냐? 방송이 1927년에 처음 생겼고 그리고 매주 하루 주로 금요일 오늘 같은 날 저녁에 1시간 내지 2시간에 이 유행가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려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접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을 트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방송국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 주시던 분이 그 유명한 홍남파 선생입니다. 왜? 그때는 유행가, 가곡 구별을 안 지을 때입니다. 그냥 가수들은 다 성악가예요. 대중가요 가수든 그 예술가곡 하는 분들이 다 성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별을 안 지으니까 다 같은 동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925년에 나온 안기영의 내 고향을 이별하고를 왜 가곡이라고 하느냐. 해방이 되자마자 순수음악, 이 클래식 쪽에서 편을 가릅니다. 저급한 딴따라들하고 우리 안 놀아. 편을 갈라가지고는 예술가곡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대중가요. 갈라놓은 바람에 이게 벽이 생긴 겁니다. 이 벽을 깨고 나왔던 분 중에서 1989년에 이동원이하고 같이 노래하던 박인수 선생의 향수를 노래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그만두셨지만 그렇게 편을 갈랐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향수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중가요 작곡가가 만들었을 뿐 이거는 가곡이에요. 그 명성황후의 조수미가 부른 나 가거든 이것도 김희갑 선생 곡입니다. 그런데 왜 편을 가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었을 때는 다 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위에 조선에서는 대중가요하고 가곡하고 구별을 안 합니다. 창법이 똑같아요. 이설주가 부르는 노래나 거기서 성악했다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똑같아요. 거기는. 우리는 달라진 거죠. 우리가 달라진 이유는 6.25 때 외국의 음악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거기에서 많이 변한 겁니다. 오죽하면 패티 페이지의 노래가 라디오에 나올 때 다방에 앉은 사람들이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다, 여자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8군에서 노래를 하면서 한명숙, 현미 이런 분들, 이 허스키한 분들이 히트 가수가 됐고 그리고 1966년에는 남자보다 더 남자스러운 문주란이라는 가수까지 나오죠. 예. 그런 시대가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배호 가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누구요? 배호. 배호. 예. 배호가 태어난 건 중국이에요.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서울로 왔죠. 와서 창신동에서 창신초등학교, 창신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녀요. 중학교 다니고 올라와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 한 사람이 악단 멤버예요. 악단장이에요. 김광빈 선생이. 근데 이 김광빈 선생이 을지로 육가에 있는 클럽에서 악단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도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기초도 없이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그게 제일 가르치기 쉬운 게 드럼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을 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삼촌이 없을 땐 가끔 노래도 해요, 지가. 근데 손님들 반응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노래해도 되겠구나 해서 배호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나갑니다. 배호 악단이 나갑니다. 그래서 종로 2가에 있는 궁전 카바레에서 연주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궁전 카바레가 망했어. 그러니까 직장을 또 잃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또 신장이 나빠, 신장. 그래가지고 오래 서 있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노래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삼촌이 dum의 산골인가 황금의 눈인가 이런 곡을 하나 만들어서 줘요. 황금의 눈은 김인배 선생일 거고 dum의 산골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줬는데 그나마 좀 알려져요. 그런데 그거를 음반사나 작곡가들이 듣고 특이한 목소리다.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배상태라는 작곡가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저 청량리 쪽에 집에 사는데 찾아가가지고는 노래 취입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몸이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해요? 노래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 차로 모실 테니까 하라고.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제 치료도 해야 되니까는 그러자고 해가지고 장충동에 있는 장충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원본을 들어보시면 가수 중에서는 그렇게 호흡이 짧은 가수가 없어요. 자꾸 끊어진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숨 쉬고 돌아가는 삼각지. 원래는 돌아가는 삼각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삼각지 이게 많이 끊어져요. 그런데 듣기에는 그게 감정을 넣는 걸로 들리는데 본인은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초기의 노래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가 가만둡니까? 돈 싸들고 가서 이제 막 이것저것 시킵니다. 그래서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니 뭐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이런 노래들이 히트가 많이 나는데 결국에 신장을 고치지를 못하죠. 못해서 뭐 그 세세한 얘기는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배우 얘기는 다 알아들으셨고 72년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됐나요? 예. 그 뭐 죽음에 대해서도 좀 신장 때문에 가신 건가요? 예, 신장. 그래서 생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배호가 공연하는 모습이 있죠. 걸어 나올 때, 퇴장할 때 보면 몸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 있습니다. 늘 한쪽 배에 손을 대고 통증을 참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약간은 몸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신장 이식도 하고 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던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잡지사에서 신인 라이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배호의 상대 신인 라이벌이 차중락입니다.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차중락. 차중락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음반을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중락을 데뷔를 시켰는데 차중락은 형제가 11입니다. 11남매. 그 신세계 레코드사에 전속을 했는데 신세계 레코드 회사의 사장님 자녀는 12이에요. 그땐 또 그렇게 다복한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호 차중락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참 칭찬을 하고 그런 테이프가 남아 있습니다. 그놈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1968년에 차중락은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72년도에 배호는 신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젊은 가수들이 그 몸을 잘 챙기지 않아서 비운의 그런 세상을 떠난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정호 33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김현식도 33살. 그 다음에 하수영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 친구는 34살. 그러니까 30대 보통 그렇게 장덕은 20대. 그렇게 참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인수, 이난영 이런 분들은 물론 40대 중반 그래도 아까운 나이긴 하지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린 분들인데 그 30년대 중반에 이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20년대 1910년대 20년대에 가수들이 없죠. 음반 취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수라는 직업이 없으니까 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게 하고 나선 사람들이 기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기생들이 음반 취입이 많습니다. 노들강변이라는 곡이 민요가 아니고 창작곡인데 1934년에 박부영이라는 사람이 부른 곡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요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그때 당시에 신곡, 신민요로 작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기생들이 취입을 하고 인기 가수가 되는 게 아무렇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1937년에 작곡가 김용환이란 분이 저 부평에 노래 잘하는 가수 있다. 주막에 갔어요. 그 주막은 아니고 주점인데 가보니까는 기생이 있는데 정말 노래를 늘어지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알아보니까 기생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기생 중에서도 3패 기생입니다. 기생이요. 1패, 2패, 3패가 있습니다. 1패는 빨간 우산을 쓸 자격이 있어요. 빨간 우산 씁니다. 인력걸 타도. 2패는 파란 우산입니다. 3패는 우산을 못 써요. 1패는 예기라고 해서 진짜 예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1패 기생을 딱 요리집에서 불러서 노래를 한다고 하면은 상을 그렇게 쫙 물립니다. 손님들이 다 물리고 뒤에 앉아요. 그리고 기생이 여기 와서 자기가 보일 걸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영화로 잠깐 봤었던 해어화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꽃이다 해서 당시에 일패기생을 해어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자기 것 하고 갑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도 높죠. 2패기생은 뭐냐? 2패기생은 그러다가 어느 영감님하고 눈이 맞아서 들어앉은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앉아도 가끔 나와서 일을 해요. 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패기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1차, 2차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삼패기생은 요리집이 아니고 주막, 주점 그런 데가 있고 작부라고 합니다. 술집 작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작부가 삼패기생이었던 겁니다. 이화자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삼패 작부입니다. 인천 권본에 지금도 기록에 이화자가 나옵니다. 부평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노래를 시키는데 꼴망태 목동이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화류춘몽, 어머님 전상서 나오는 곡마다 히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요사를 뒤져보면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비음이 많아서 히트한 가수가 첫째가 이난영, 두 번째가 이화자, 세 번째가 심수봉. 이 세 사람은 비음으로 정말 대히트를 한 사람들입니다. 노래 감정도 다 그렇게 내고요. 그 이화자가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탑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난영이나 장세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주나 일본 이런 공연도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쫙 서서 찍은 사진도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공연을 갔을 때 겨울이에요. 2층입니다. 여관인데 추워요. 그래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싶은 거라. 그래서 뽀이를 불러가지고 우동 구다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또 불러서 또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불 한 채를 더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옆방에 있던 선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우동 달랬는데 이 사람이 이불을 두 채를 갖다 줬다 그랬더니 야 너 뭐라고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후동구다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음이 섞이니까 후동이 돼버리고 후동이 이불이거든. 후동구다 사이 그러니까는 아 추운가 보다 하고 이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화가. 그런데 이 이화자라는 사람은 삼패기생 출신이기도 하지만 벼로가 나 있습니다. 하루라도 남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벼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지내요. 그래서 1950년 6.25가 나던 해 봄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뭐 했을까요? 쓸 데가 없죠. 다 먹여주고 뭐 다 이러니까 돈을 벌면 쓸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마약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아편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생 아편에 절어서 살다가 1950년 봄에 청진동 여관방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독신이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니까 털 외투, 그러니까 밍크 코트입니다. 그거 한 벌이 딱 있더랍니다. 이것이 이화자라는 정말 걸출한 가수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시간도 없고 또 질문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질문요. 예, 말씀하시죠. 사랑의 미로 작사하셨어요? 아,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요사의 최고 권위자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고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장은숙 씨 음반을 이제 제작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트윈폴리오 음반이 특이하게 음반을 보통 내고 가수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트윈폴리오는 활동을 다 끝내고 야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음반으로 만들자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윈폴리오 음반 딱 한 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트윈폴리오 음반을 이렇게 또 제작을 하셨고요. 또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죠? 혜은이 씨가 데뷔를 하게 만든 또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대중 그 가요사의 정말 전설을 만나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티김하고 기록윤 선생이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기록윤 선생이. 그리고 나선 레코드 회사로 연락이 왔죠. 패티 같은 대형 가수 하나를 구해달라. 이제 그 오다가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 여기저기 막 쑤셨는데 노래 잘해. 근데 키가 작아. 목소리도 작아. 근데 너무 잘해. 혜은이에요, 이게. 김승주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데려다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기록윤 선생이 녹음 이틀 전에 와서 보니까는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조그만 애를 데려다 놓고. 근데 노래를 잘해. 그런데 자기가 일본에서 보낸 곡들은 패티김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 그래서 그날 밤에 곡을 하나 써서 녹음하는 당일날 라이브로 부른 것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히트가 나고 기록윤 선생하고 쭉 활동을 하다가 83년도에 후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또 제가 음반 제작을 하면서 제가 그 김희갑 선생하고 이제 사랑의 미로를 같이 했으니까 부탁을 해서 받은 곡이 열정. 그래서 열정을 히트시키고 그 판에 파란 나라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피노키오가 있고 이렇게 이제 히트곡을 같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혜은이를 90년에 노래시킨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 그게 비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비가를 노래할 때 패티김이 이별할 때 울었듯이 혜은이도 울어요. 비가를 노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 이 첫 소절 나갈 때부터 울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혜은이도 남자 참 많았습니다. 그 얘기 다 못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여러 사연이 있으니까 자기 사연하고 맞는 가사가 오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비가 어쩌다 한번 다시 찾아 들어보시면 노래하면서 그 프로 가수가 많이 떨고 그럽니다.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 비가 제가 녹음시킨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부탁드립니다.